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내일 경제입니다. 올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겐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많았나요? 아니면 힘을 주는 디딤돌이 많았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걸림돌도 딛고 올라서면 디딤돌이 된다. 역발상입니다. 각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년 5월 미국 빼고 한국만 전시 연습 이렇게 있습니다. 어제 국방부가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 업무 보고입니다. 전작권 전환 대비 능력 검증을 위한 훈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8월에는 미국과 작전 능력 평가도 한다 돼 있습니다. 어제 업무 보고 내용 중엔요. 대체 복무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대체 복무 기간은 3년 그리고 향후 정착이 되면 1년가량 단축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군요. 소득 증가보다 2배 빠른 빚의 속도. 여기서 말하는 빚은 비추는 빚이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그 빚입니다. 가처분 소득 3% 늘 때 빚은 6%가 늘게 돼서 소득보다 빠르게 빚이 늘고 있다. 가구 평균 자산은 4억이고요. 빚은 7,500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번엔 경향신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기사가 있군요.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 자영업자 보호구역으로 개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당정 열어서 자영업자 국가 대책, 그다음에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쇼핑 커뮤니티 청년 창업 중심지로 구도심 상권을 개발한다. 그리고요. 2022년까지 전용 상품권 18조를 발행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겠다.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한국당 특감반 의혹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고발. 어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특검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일단 별다른 입장은 없다. 논평하기는 적절치 않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 오늘도 정치권에서 굉장히 뜨겁게 공방이 오갈 듯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오늘도 특별히 두 분의 현역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강병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고요. 그리고 장유식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신문 기사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택시와 카풀 사이 과연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이 기가 막혀. 그리고 김태우 대 박형철. 마지막으로 전두환 자택 팔린다.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출발해 보겠는데요. 강릉 펜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서울 대성고 학생 3명의 발인이 오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리고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기사는 이와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이군요. 펜션 보일러 무등록 업자가 설치. 비용 아끼려다 화 불렀나. 이번에도 또 돈 문제인가요? 내용 자세히 보죠. 주인이 보일러 직접 구매한 뒤 동네 무자격 업체에 맡긴 듯하다. 일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 한겨레 신문이 전하고 있군요. 시공 표시판 빈칸 그리고 실리콘 마감 안 돼. 이 실리콘 마감만 돼 있었더라면 변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더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 5명 중 3명 상태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천만다행이고요. 원주 2명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요 얘기 전에 담고 있군요.
자, 윤경호 의원님. 네. 결국은 또 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관련 규정인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이게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예. 일반 숙박업체와는 관리 감독 체계가 조금은 달라요. 또 다릅니다. 예. 거기는. 일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 1차 관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때는 또 지자체가 예. 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야영장에서 이 가스 유출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있었을 때 예. 정부가 지난해 9월에 올해 9월이죠. 예. 올해 9월에 야영장에 대한 이 가스 유출 감지기 예. 의무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 예. 마찬가지로 이 펜션도 다중들을 상대로 하는 상업 시설이기 때문에 예. 그런 규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사실 뭐 안타깝습니다만 예. 사후 약방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뒤늦게라도 발견이 된 상황에서는 예. 가스 유출 감지기를 예. 설치하는 걸 의무화하고 예. 조금 더 관리 감독을 좀 엄격하게 하는 수밖에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나 계신 패널 분 중에 특히 이제 강병원 의원께서는요, 지금 사고를 당한 학생들이 속해 있는 서울 대성고등학교, 거기 졸업생이시죠. 아마 지금 느끼시는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그 사고 소식을 듣고 바로 예. 이제 강릉으로 좀 달려가서요. 예. 교육부총리나 김부겸 장관, 진선미 장관과 함께 그 사고 현장 펜션도 살펴보고 예. 그다음에 저녁 9시에는 바로 그 대책회의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참 그때 이제 강원 경찰청장 보고를 들어보니까 예. 이 보일러 배기가스에 뭔가 어.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집중 예. 수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예. 이런 원인이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예. 제 모교 후배들인데요. 일단 고인이 된 후배들의 좀 명복을 빌고 예. 또 유가족께도 정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참 그 유가족이나 피해 가족들, 예. 학생들에게 참 면목이 없었던 것은 어. 우리 사회가 예. 세월호 이후 예. 그리고 달라져야 되는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 이런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돈 문제로 예. 우리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죽어가고 예. 얼마 전에 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도 그렇습니다. 결국 비용의 문제였고요. 예. 얼마 전에 또 우리를 좀 가슴 아프게 했던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도 예. 스프링클러가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모든 것들을 좀 우리가 점검하고 안전 문제를 최우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까지 우리 사회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웠고 정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한번 모든 법들을 한번 꼼꼼하게 예. 살펴서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소방법 같은 경우도 규모만을 보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다중이 이용한 시설이라면 규모에 관계없이 예. 철저하게 스프링클러라든지 가스 검출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대비하게끔 해야 되고요. 비용 넘어서 우선이 예. 사람의 생명 안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승주 의원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보면요, 법이 좀 꼼꼼하지 않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때 보면, 이후에 보면 그 대책이 또 허점이 있었다. 매일 이런 얘기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시간이 들더라도 이제는 좀 제대로 꼼꼼하게 뭔가를 좀 만들어내면 안 될까요? 그럴 때도 된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사망한 우리 예. 학생들 명복을 빌고 예. 유족들 위로를 보냅니다. 정말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예. 조금만 찾아보면은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예. 주거용 가스 보일러를 설치할 때 그 설치하는 검사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했더라면 하는 큰 아쉬움이 남는데 예. 일선의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의 그 직무 유기에 가까운 어떤 이런 잘못된 공무 집행 이런 부분들이 큰 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늘 봅니다. 예. 좀 사후 약방문 같은 부분이고 또 우리 국민들도 예. 이 안전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예. 이런 관련되는 이 공사를 할 때는 철저하게 비용보다는 안전을 생각하는 예. 이런 국민 계몽 운동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러나 이 부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정말 철저하게 예. 그런 부분에서 그 진단을 하고 그에 대해서 또 중장기인 대책과 또 초기 대책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해서 비슷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용을 아끼다가 소를 잃어버리면요. 그 소도 다시 사야 되고 외양간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런 걸 좀 많은 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번에는요.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요. 이 고인이 된 학생 그리고 사고를 당한 학생 그리고 그 가족과 관련해서 글쎄 이런 글들을 왜 올리고 비난을 하는지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경찰 피해 학생 모욕 인터넷 게시글 수사 13건 삭제 요청 이런 기사입니다. 남성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된 막말 댓글에 엄정 대응하겠다. 경찰이 이렇게 나섰습니다. 사이트 폐쇄 국민청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기사들이요. 내용을 문제가 좀 있다고 다르지만 그 게시물 내용은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다루기가 너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내용을 굳이 소개는 안 하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모욕적인 글들입니다. 자, 장훈식 변호사. 왜들 이러는 거죠? 굳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예. 혐오와 관련된 여러 예.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고가 어떻게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전혀 본질과 다른 쪽으로 가고 예. 있고 이것은 저 글을 올린 사람들 그리고 그 예. 글이 올라와 있는 그 사이트에 예. 뭐 자승자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누구에게도 동의를 받거나 예.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뭐 저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요. 예.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사자 명예훼손죄도 예. 될 수 있고 최근에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실형을 법원에서 선고하는 그런 경향이 매우 사실 강하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죄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냥 장난 삼아서 예. 또는 그때그때의 기분에 의해 가지고 예. 이런 행동을 하면 예. 엄청난 후과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윤교 의원님, 차라리요 이런 글을 올리신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별다른 깊은 생각 없이 그냥 올렸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진짜 깊은 생각으로 하고 올렸다면 이거 더 문제일 것 같아요. 공명심에서 예. 출발했을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 앵커 얘기처럼 아무 어찌 보면 이 감정 없이 감정이 없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예. 이게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지 죄의식 없이 예. 이런 거를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 지금은 그런 해명이 아마 통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세월호 희생자에 대해서 기사에도 있습니다만 세월호 희생자들을 뭐 어묵에 비유하는 그런 글을 올린 당사자가 이미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함으로써 예. 다시 재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예. 이 계몽이나 아니면 단순한 계도 예. 또는 교육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이 익명 속에 숨어서 의사를 표시하는 이 워마드 또는 뭐 일간 뭐 베스트 이런 그 혐오 사이트에 있는 분들의 그 의사 표출이 사실은 지금 심각한 지경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건 일벌백계로 다시 재발을 막도록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고인이 된 분도 오늘 3명 학생의 발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택시 파업 그리고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 그 얘기 먼저 해보겠는데요. 사진부터 좀 보겠습니다. 2장의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제 택시업계 회원들의 파업입니다. 이렇게 도로를 걷으면서 파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어제 여의도에서는 또 택시도 굉장히 많은 택시가 몰려서 주차돼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파업 장면. 그리고 다른 쪽에는요. 서울역 앞인데요. 택시 승강장입니다. 저렇게 길게 택시를 기다리고 있지만 택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파업입니다. 어제 2개의 모습을 사진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요. 택시 파업 그리고 카풀 갈등에 대해서 2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오늘 신문 대 신문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내용이 다르다기보다는 등장인물이 다른 2개의 기사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는요.
카풀 반대 외치고 박수받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얘기고요. 동아일보는요. 떠나는 이재웅 소카 이른바 공유경제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인데 공유경제 아무 진전 없다 그러면서 정부의 자리를 사퇴했습니다. 요 두 개의 기사 차례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여의도에서 택시업계 파업과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정치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카풀 정책 잘못됐다. 택시기사의 박수받은 나경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옵니다. 일부에선 표심 노린 인기 영합 비판. 4차 산업혁명 흐름 외면해서야. 지금까지 통상 자유한국당 지도부 뭐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이런 파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어제는 카풀 정책 잘못이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 쪽에 두둔하는 발언을 강하게 했습니다. 내용 더 보죠. 그런데요. 민주당 TF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에겐 집회 기사들이 야유 그리고 물병 세례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중앙일보 기사가 이렇고요. 이번엔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재용 정부 혁신성장본부장직 4개월 만에 자진 사퇴. 그러면서 어떤 글을 남겼냐면요. 공유경제 아무 진전도 만들지 못했다. 좌절감을 느낀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본인의 SNS상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이런 그림을 남겼어요. 근데 이 그림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의자에 앉아있는 분은 마치 약간 살짝 공무원이라는 느낌이 나고요. 앞에 계신 분은 뭔가를 제안한 분이다. 그런데 뭘 받아들고는요. 기존에 하던 게 잘 돼 있어서 당신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과 함께 공유경제 아무 진전도 만들지 못해서 더 이상 정부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택시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택시업계 종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저희 당에서는 대기업이 하는 이 카풀에 대해서 택시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 정책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당은 그 뜻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열렸던 집회 현장 분위기 저희가 잠깐 영상으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두 개의 기사를 저희가 봤습니다. 뭐 내용이 다르다기보다는 등장인물과 여러 가지 말하는 주장이 다른 거죠. 네. 두 개의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나경원 의원은 전형적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뭐 예. 당사자는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예. 어찌 보면 영합하는 거예요. 어저께 그 현장에서 예. 다수의 뜻에 대중의 뜻에 예. 영합하는 지금 인기 발언을 하셨고 예. 이재용 혁신성장본부장은 그동안에 해왔던 일에 대한 한계를 절감을 하고 어찌 보면 몸으로 그걸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회가 이해 조정과 갈등 중재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걸 정부에 자꾸 하라고 던져놓으면요. 제가 보기엔 정부보다는 국회가 오히려 이해 조정과 중재 갈등 중재의 역할이 더 본연의 임무인 것 같은데 예. 아쉽게도 여러 사안에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지금 두 분께서 나와 계십니다만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거 아닌가. 오히려 한쪽을 편들면 사실은 지금 당장은 편합니다. 지금 당장은 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유경제라고 대표되는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또는 뭐 우버라든지 지금 미국이나 뭐 우리보다 앞서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미 자율주행차 택시까지 지금 나와서 다니고 있는 판이거든요. 오죽하면 정부가 택시 기사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월급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랬다가 지금 또 돈으로 재정으로 메우려고 하느냐라고 그렇습니다. 질타를 맞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에는 개인 택시 면허를 정부가
아마 기회 될 때마다 서울시나 정부가 예.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걸로 알아요. 줄여나간다 이런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공급 과잉인 상태니까 예. 그걸 줄여나가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데 예.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정부에만 맡겨놓고 그냥 손 놓고 있을 거냐. 기회가 될 때마다 욕을 좀 먹고 좀 매를 얻어맞더라도 국회의원님들이 나서셔야 되는 예.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두 분의 의원 나와 계셨는데 좀 뒷부분에 듣도록 하고요. 먼저 장유식 변호사께 두 기사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공대 출신입니다, 제가. 예. 그래서 이 주변에 비슷한 여론들을 많이 들을 기회가 있는데 예. 실제로 이 카풀 서비스가 단순히 공유경제 그냥 운송수단으로서의 예. 문제가 아니라 예. 공유경제라든가 또는 예. 자율주행이라든가 예. 또 인공지능이라든가 예.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총화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살려나가는 것은 당연하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택시 노동자들의 어떤 생존권하고의 어떤 조화를 어떻게 예. 이룰 것인가의 문제인데 예. 그 부분은 지금 택시 카풀을 통해서 예상되는 또는 우려되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이 보조금을 또 다시 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예. 보조금 등을 통해 가지고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또 예. 보호하는 예. 그런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들을 예. 통해 가지고 그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어느 뭐 생존권 요구가 있다고 해가지고 예.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에 대해서 예. 역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장유식 변호사께서 두 명의 인물을 저희가 기사에서 소개를 했어요. 어느 분 주장에 조금 더 공감을 하세요? 나경원, 이재용 두 분을 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취지에 따르면 이재용 위원장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사실 뭐 그분도 개인 기업이고 예. 또 소카라고 하는 예. 관련 업체의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 예. 그 자리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좀 있었는데 예, 예. 그렇지만 어쨌든 민간 차원에서 영입해서 어떤 특정한 임무를 맡겼는데 예. 4개월 만에 중도에 그만뒀다라는 것은 지금 이 갈등 이런 사회적인 갈등이 예. 어떤 사회적인 진전을 예. 확보하는 데 있어서 예. 자꾸 장애물이 되는 그런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강병 의원님. 예. 정부도 이재용 소카 대표를 이제 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겨달라고 영입을 했어요. 근데 4개월 만에 떠난 상황인데 정부도 그간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했다. 그런 질책도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 사태의 변에 보면요. 예. 그 이재용 혁신성장본부장이 조기에 물러난 것을 보면은 그만큼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혁신이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제 집회 참석과 그 발언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 정치라는 게 이런 갈등 사안이 있을 때는 오히려 이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정치인데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도 얘기했지만 장애 집회 처음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가서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정말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국회 논의 과정을 보면은 저희 당과 택시의 4개 업체가 모여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택시의 생존권과 이 카풀의 또 진정시킬 수 있는 안들을 논의해보자고 했는데 여기에 등장해가지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첫 장애 집회에 나가서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너무나 실망스럽고요. 특히 여객 운수법이라는 것은 이 박근혜 정부 때 통과됐던 법입니다. 2016년에 통과가 돼가지고요.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될 때 나경원 의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택시의 생존권과 4차 산업혁명의 카풀, 공유경제가 뭔가 좀 갈등을 조정하면서 꽃을 피울 수 있게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는 맨날 규제 혁신과 4차 산업혁명이 꽃피워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막상 이런 자리에 가서는 오히려 갈등을 키워버리고 이 정부의 노력에도 완전 찬물을 끼얹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는 시점, 그리고 그 산업과 비슷한 일을 하는 기존 업계의 기득권과 이익. 두 가지가 뭔가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는데 그 조화 쉽지 않고요. 정부나 정치권이 그 사이에서 약간 우왕좌왕 하는 듯한 모습 분명히 보이고 있거든요. 자, 백승준 의원님. 두 개의 기사 저희가 봤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우선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 박수 받는 거 보니까 기분 좋습니다. 집회 같은 데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박수 받는 경우가 많지는 이유를 않은 알아야 것 같아요. 됩니다. 이것은 예. 파퓰리즘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폄하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퓰리즘을 경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역대급 파퓰리즘에 의존해서 집권한 민주당의 분들이 우리 나경원 대표가 모처럼 박수 받은 일에 대해서 파퓰리즘을 한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카풀 정책에 대해서 이거 수립에 출시하기 전에 정부가 우리 택시 기사들이 처한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과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거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래서 예방 행정이죠. 정책을 내놓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내놔야 되는 겁니다. 12만 택시 기사가 저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집권당의 야당의 원내대표 가서 경청하고 듣고 거기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데 저 입장도 혼자 생각을 밝힌 게 아니에요. 우리 당의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조율해서 나가서 저는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모처럼 박수 받는 모습이 좋고 이것을 보고 여당은 정부는 좀 더 무슨 정책을 내놓을 때 임시 변통적으로 이렇게 내놓을 게 아니라 졸속으로 내놓을 게 아니라 진지하게 성찰하고 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와 맞물려서 이재용 혁신 성장 본부장 사퇴한 것은 답이 있습니다. 왜 사퇴했겠어요? 잘되면 사퇴했겠어요? 이 정부 이미 먹통입니다. 먹통이고 중간 간부들은 복지부동이에요. 뭐 열심히 정책해 놓으니까 다음 정부 들어서 갖고 형사처벌 받고 이런 모습을 보고 리스크가 있는 위험 부담이 되는 정책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혁신성장 본부장이 더 이상 일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떠나 보냈는데 왜 떠났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정부가 이미 이 경직화되어 있어요.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야당 말도 안 듣고 시민단체 말도 안 듣고 민간 전문가 말을 안 듣는 불통, 먹통 이런 상황에 대한 공개 경고장으로 봐야 됩니다. 4개월 만에 민간 의원들이 정부에 무슨 위원회 만들어 위원장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끝까지 임기 채워서 일하려고 합니다. 임기를 연장하려고 합니다. 4개월만 나갔다. 임명한 정부에서는 야 이거 정말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구나. 남의 말을 잘 안 듣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반성해야 됩니다. 공개 경고장이라 받아들여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자, 두 개의 신문 기사 그리고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기사를 저희가 봤는데요. 네 분의 의견이 조금씩 다 결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와 미국의 두 명의 전직 대통령 이야기를 차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전직 대통령입니다. 사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키가 큰 누군가가 어린이를 내다보고 있죠? 산타 복장입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모습인데요. 어떻게 된 얘기일까요? 어린이한테 뭔가 선물을 주려는 듯도 한 사진인데. 자, 그럼 여기서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톡을 통해 사진 속에 담긴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 산타 모자를 쓰고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있는 이 남성, 누굴까요? 바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인데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산타클로스로 변신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워싱턴에 있는 국립아동병원을 깜짝 방문했는데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크리스마스 캐럴도 불러주고요. 크리스마스 선물도 나눠줬습니다. 90분간 병원에 머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는데요. 이 병원 관계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따뜻한 마음이 모두를 기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이번 방문을 앞으로 몇 년간 얘기할 거라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도 어린이 병원을 찾았는데요. 지난 13일입니다. 콜로라도주의 어린이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미셸 오바마는 어린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동화책을 직접 읽어줬고요. 함께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위하는 전직 대통령 부부, 이들의 행보가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 여사가 백악관에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는데 꽤 논란이 됐죠. 뭐 모양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미국 언론들 꽤 비판적으로 다뤘습니다. 예, 반면에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은 꽤 긍정적 시각으로 미국 언론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현상일까요? 글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미국 언론 간의 예. 약간의 갈등, 예. 약간 치고받고 이런 예. 거는 뭐 익히 여러 차례 그렇습니다. 기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뭐 시시때때로 나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심지어 CNN 기자와 트럼프 대통령은 예. 기자회견장에서 설정까지 벌이고 예. 기자의 마이크를 예. 뺐고 그 연장에서 언론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예. 또 멜라니아 여사에게까지도 별로 우호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그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사회에 온정을 베푸는 거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대 행사를 가지고 일부러 시비를 걸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멜라니아의 경우는 아마 빨간색으로 네. 전부 치장을 해서 좀 예. 지나치다. 아마 이런 약간 독특한 성향과 취향을 보여준 예. 거다. 아마 이런 비판 기사가 그때 나왔던 예. 것 같아요. 이 전직 대통령과 전직 퍼스트 레이디가 이렇게 아동병원에 가서 예. 일종의 봉사활동을 하고 애들을 저렇게 위로해 주는 예. 거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뭐 따뜻한 예. 온정의 손길이기 때문에 저런 건 뭐 굳이 당을 떠나서 또 찬반을 떠나서 시비를 걸지 않겠죠.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을 했는데도 굉장히 여전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중간선거 예. 때도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예. 대결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민주당 하원 특히 예. 하원 후보들에게는 예.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예. 유세 지원을 했어요. 어. 그리고 실제로 약간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후보를 예. 좀 더 끌어올려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 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로 와달라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이런 기사도 봤었습니다. 자, 미국의 전직 대통령의 모습, 제발 좀 와달라 이런 위치에 지금 있다 그러는데, 자, 이번에는요 우리의 전직 대통령 얘기를 좀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기사 보시죠. 한겨레 신문이군요. 서울시 전두환 자택 수색 고가품 압류했습니다. 여기 집 사진도 좀 보이고 있고요. 자택 사진입니다. 연희동 자택 모습인데 체납 지방세 9억여 원 환수에 나섰습니다. 서울시가. 그리고요. 서울중앙지검은 자택 공매에 넘겼습니다. 추징금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서울시와 검찰이 각각 조치를 취한 겁니다. 미납 추징금 환수 매각 절차 도입했고요. 네 필지 토지, 건물 두 채 모두 감정가는 10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이 수색됐고 공매에 넘겨지고 그다음에 고가의 물품들, 뭐 가전제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술품도 있습니다만 압류, 이른바 법원 딱지가 붙은 겁니다. 자, 강병원 의원님, 저희가 오늘 나라 밖 그리고 나라 안에 전직 대통령을 지금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두환 전 대통령 얼마 전에는 사실 서울시가 자택을 압류하기 위해서 갔다가 불발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압류를 했군요. 예, 지난번 같은 경우는 예. 뭐 알츠하이머 병을 예. 앓고 있어서 예. 뭐 기억을 못한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는 정말 수중에 29만 원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과거에 있으면서도 그 발언 때문에 아주 계속 그렇습니다. 이어지고 두고두고 있죠. 우리 국민들이 지탄하고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내야 될 세금이 1,000억이 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추징금 포함해서 본인이 또 주변에는 또 후하게 베풀고 있는 모습이 간혹 신문에 나오니 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의 모습이 참 좋지 않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 그렇고 뭐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퇴임 후에 대통령 모습이 없는데요. 예. 아까 오바마 전 대통령 모습 나왔습니다만 예. 미국의 전임 카터 대통령이 지금 나이가 93세입니다. 예. 이분이 지금도 미국의 그 헤비타트 운동을 하고 다닙니다. 그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게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예. 집을 지어주는 운동 아닙니까? 이런 운동을 하고 다니면서 93세가 된 고령의 카터 예.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임 시절에는 이렇게 국정농단을 하고 예. 헌법 파기하고 사찰하고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퇴임에는 다 감옥에 가야 되고 전두환 대통령처럼 저렇게 102억짜리 뭐 집과 건물 있으면서도 자식들은 다 잘 삶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당연히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는 본인은 모르쇠를 일관하는 저런 모습 29만 원밖에 없다는 저런 모습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존경할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승주 의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습 여러 가지 우리는 여전히 국민들은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대통령과 비교하면 항상 그러니까 이게 뭐 단골처럼 항상 다뤄지는 기사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연말에 보내는 모습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는 언제 저런 언론 활동을 하는 국가 통합에 도움을 주는 전직 대통령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진하게 느낍니다. 다만 법의 집행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죠.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전직 대통령도 예외가 안 됩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청이 연말 앞두고 전두환 대통령에게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모습은 뭐 법을 집행하는데 공정하게 하겠죠. 그러나 국민 모두가 생각할 때 한편으로 착잡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발간한 저서 문제와 또 정치적인 논란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치적 고려가 없는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착잡한 심정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바마 대통령 부부와 같은 이런 전직 대통령 활동을 보고 싶고요.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보면은 제가 이 정책을 연구하다 보면은 전직 장관들도 그 다음 장관에게 이 경험했던 일들을 공유하는 이렇게 하나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전에 장관들이 현 정부가 직면한 비슷한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그 의견을 지식과 경험을 경륜을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정치 문화의 일대 하나의 쇄신, 하나의 바꾸는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장윤식 변호사, 저렇게 서울시는 압류 조치를 취했고요. 그다음에 검찰은 이제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는데 앞으로는 그럼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공매는 일반적인 경매하고 조금 절차가 좀 다르긴 합니다. 지금 약간 좀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공매를 했을 경우에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부인 이순자 씨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분산이 돼 있군요. 명의와 관련된 항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에 있는 동산, 뭐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역시 부부가 같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유의 물품이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29만 원 발언도 있었지만 지금 국민들로부터 가장 지탄을 받는 이유가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추징금을 거의 다 냈어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그 추징금을 계속 내지 않아가지고 검찰에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추적하고 추적해가지고 그 일부가 지금 48% 정도 추징이 됐는데 일부가 추징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국민들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뭔가 좀 내놓을 게 있으면 내놓고 또 부정하게 축제했던 것이 있으면 다시 국민들에게 환수해야 되는 조치를 스스로 해야 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매 절차에서도 또 다른 항변을 계속 내놓으면서 이걸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계속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와대 특감반 파문 이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김태우 다른 반원도 민간 보고서 썼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죠.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와 박형철 이렇게 서로 주장과 반박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인걸 내 휴대폰 이인걸은 여기 특감 반장을 말합니다. 내 휴대폰 달라더니 텔레그램 대화 내용 지웠다. 또 이런 주장을 내놨고요. 명예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일했다. 허위 주장, 정치적 이용 말아야 한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얘기 지금 김태우 대 박형철 저희가 소개했지만 정치권으로 이미 넘어가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 인사를 향해서 고발 조치까지 지금 한 상황입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주장, 글쎄요. 진실 공방처럼 가고 있는데 일단 이 주장은 시간이 들으면 해결이 되고 검찰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특감 반원 관리가 과연 그동안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에 대한 예. 사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한 예. 얘기 같은데 예.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는 민간인 사찰 DNA 같은 건 없다. 그런 DNA는 없다. 예. 예. 그 얘기는 정말 어찌 보면 시중 여론이 상당히 좀 들끓게 만드는 예. 상당히 좀 오만해 보였잖아요. 예. 지금 뭐 여러 차례 다른 언론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미꾸라지라는 표현까지 해가면서 일선 실무에서 수사관이면서 이 특감 반원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다녔던 어느 개인이 자꾸 이렇게 특정한 언론을 통해서 문제를 알리고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에 예. 청와대가 대응이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궁색해 보여요. 전체를 놓고 이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일이 하나 터지면 그 하나만큼만 접근을 해서 그걸 이를테면 뭐 해명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문제는 야당이 지금 이 김태우라는 현직 공무원을 어찌 보면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 예. 아무리 정권에 힘이 빠져도 예. 현직 공무원이 야당의 보호를 받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건 뭐 보호를 받고 안 받고의 차원이 아니고 예. 정말 진실이 있으면 진실을 규명을 하고 예. 그 진실에 대해서 청와대와 당사자들이 예. 실체를 밝혀야 그래야 이 사태가 지금 예. 잦아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병호 의원님, 또 한 가지 주목을 끄는 건요. 이 김태우 수사관, 전직 특감 반원인데요.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고 언론에 계속 제보를 곳곳에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본인의 이유를 밝혔지만은 뭐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다는데 단순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떤 이유와 배경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이 김태우 수사관의 이 문제의 시작을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출발이 그거 아닙니까? 11월 2일 날 이 예. 김태우 수사관이 경찰청을 찾아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본인의 스폰서라고 하는 최두영 씨가 그때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관련된 수사 상황, 그것들 자꾸 캐물으니까 네. 경찰청에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청와대 민정특활반원이 나와서 이걸 왜 묻지? 라고 해서 오히려 예. 김태우 수사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라 청와대 민정에다 문의를 한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보니 이럴 수 있는 거냐 했더니 청와대 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라고 해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된 거 그렇죠. 아닙니까? 시작점은 거기입니다. 예, 그래서 직무를 배제하고 예. 이 사람의 핸드폰을 다 받아가지고 봤더니 예. 최두영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고 전화 통화가 예. 있었습니다. 그 경찰에서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과 그 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이 김태우 이 이후부터 이제 직무에 배제되고 예. 원대 복귀시키고 이제 감찰이 진행되다 예. 보니까 그 당시 있었던 뭔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들을 전부 다 폭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몇 가지 좀 하나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이 김태우 수사관이 자기 돈으로 예. 선물을 사서 예. 자기 주인들한테 대통령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서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행태를 알 수 있는 전형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분이 과기부가 본인이 담당하는 예. 감찰 대상이었는데 이른바 출입처입니다. 예, 자기 출입처에 가가지고 예. 감사관 자리가 비니까 본인이 거기에 응모를 합니다. 이 봤을 때 제가 봐도 전형적인 비위 수사관입니다. 만약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 비위 수사관의 예. 보호자이자 수호자로 자처하는 순간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또 논점 중에 하나가 민간인 사찰 아니냐, 예. 민간인 그 불법 사찰 부분입니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보면은 MB 정부 때 했던 민간인 불법 사찰, 예. 박근혜 정부 때는 민간인 불법 사찰. 대표적인 게 뭡니까? 4대강 반대 인사들 사찰했던 겁니다. 예. 국정원이 조직제도 조직적으로 했었죠. 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예. 전방위적으로 집요하게 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때 뭘 했습니까? 예. 세월호 유가족도 사찰을 했습니다. 기무사가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안과는 명백히 다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특감반원 개인의 비위와 그것을 구명하기 위한 이런 일탈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과 언론도 냉정을 가지고서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절대 이런 비위 수사관은 엄벌을 쳐야지 보호하고 의인 만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백승주 의원께서 지금 말씀을 곰곰이 들으시면서 생각을 뭔가 하시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적반하장 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김태우 비수사관, 이제 비수사관이 되는데 누가 보호하려고 했습니까? 김태우 비위가 드러나서 본부로 조용히 돌려보낼 때 우리가 강력히 처벌하라 했습니다. 거기에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 보호를 했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적반하장이에요. 우리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수사관을 보호해 줄 이유도 없고 보호하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지금도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청와대에 파견된 6급 공무원이 지금 임기가 현 정부 출범 임기가 3분의 1이 안 지났어요. 19개월, 20개월 정도 되면 60개월 중에서 3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살아있는 권력, 정부에 대해서 협박하고 겁박하는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정부의 명예와 권위와 이념이 막 실추되는 겁니다. 이에 실추되는 현실에 대해서 누군가가 사과도 한 번 안 해요. 뭐 야당이 잘못하고 있다, 언론이 잘못하고 있다, 보도가 잘못되었다, 사사건건 변명하고 임시 변명하고 이런 모습은 국민에게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포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위험이 떨어진 데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돼. 거기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김태우라는 사람을 보호해준다고 우리 자유한국당 덮어 씌우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처벌하라 했습니다. 강력히 처벌하고 해라 했는데 이제 와서 고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참 그래놓고는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보호하지 마라. 후폭풍 걱정한다.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정부 걱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알겠습니다. 정부의 위험과 존엄성을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파문이 벌어진 이유를 좀 근본적으로 되짚어보는 기사 지금 꽤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국정원 IO. IO는요, 국내정보 담당관입니다. 국정원 IO가 하던 일, 이 IO 제도가 폐지가 됐죠. 그래서 청와대 특감반이 대신했다. 정보는 필요한데 그 정보를 담당할 사람이 없으니 청와대 특감반이 한 것이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지적을 하고 있네요. 김태우 리스트엔 부처 동향까지 보고돼 있다. 국정원 개혁 무색 청와대 그러나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지적하고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입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놔두자니 지뢰바치고 없애자니 대안없고 청와대 특감반 딜레마다.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폐지된 대통령 감찰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행사할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다. 한국당은 임종석, 조국 등 고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장영식 변호사. 정보, 청와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사검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보의 많은 부분을 제공했던 국정원 IO 제도가 없어지면서 정보를 구할 길이 막막해졌다. 이런 게 지금의 파문을 불러온 게 아닌가 이런 지적입니다. 어떻게 지금 보셨습니까? 네, 과거에는 뭐 국정원 IO가 있었을 때는 뭐 정부에서 그런 정보를 취합해서 어떤 정책에 반영시키기가 좋았죠. 그렇지만 비밀 정보기관이 국내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민간인 사찰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가 폐지됐고 국정원은 지금 아직 국정원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내 파트에서 IO 제도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정부에서도 이런 감찰 기능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감찰반을 별도로 조직할 건지 아니면 경찰에서의 경찰이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그 기능을 활용할 건지 이거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개혁 작업이 좀 진전이 잘 안 되면서 지금 경찰을 어떻게 할 건가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국정원 법도 아직 개정이 안 돼 있고 또 감찰 기능도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기능이 필요한 건 맞기 때문에 지금 다른 권력기관의 어떤 개편 작업과 더불어서 이 감찰 기능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병호 의원님. 아까 이제 우리 뭐
백승주 의원님 말씀 중에 팩트 체크를 하나 해드리면은 청와대에서는 이 특감 반원들을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은 검찰에서 파견됐고 뭐 또 경찰에서 파견된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원대 기관에서만 소속된 기관에서만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징계를 하기 위해서 원대 복귀시켰다는 거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김태호 씨가 생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특감 반원이 했던 많은 보고들이 과연 조국 수석에까지 보고가 되고 조국 수석이 이거 심각하니까 감찰을 해야겠다 결정된 것이냐? 그거는 다른 겁니다. 본인이 막 보고한 것은 정말 신문 기사에 난 것을 재탕 삼탕해가지고 올린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건 아닙니까? 이미 지난 10월 14일에 동아닷컴에 나왔던 기사였고 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동아닷컴도 그거를 기사를 삭제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게 마치 새로운 것처럼 감찰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윤근 전 대사건 같은 경우도 2009년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2017년에 그걸 올렸습니다. 마치 또 새로운 게 있는 것처럼. 그런데 잠깐만요. 그러면 그 내용이야 뭐 워낙 많이 지금 알려졌고요. 그렇다면 그런 보고를 끊임없이 올리는 특감반을 왜 1년 5개월 넘게 그렇게 청와대에서 활동하게 둔 거죠? 청와대에서. 자, 이게 있습니다. 이 김태우 수사관은 MB 정부 말부터 박근혜 정부 중반이 2014년 7월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출범한 2017년 7월부터 근무를 했거든요. 첫 작품이 이렇게 민간 사찰 영역에 관련된 정보를 올린 거기 때문에 박형철 비서관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직무범위가 아니다. 하지 마라. 라고 해서 1년 가까이 이런 민간인, 직무범위가 아닌 것을 올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보고서 올린 것만을 가지고서 마치 청와대가 전부 사찰한 것처럼 하는 것은 뭔가 이 본인의 구색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한 이 혼란을 주기 위한 수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백승준 의원께 발언 드리겠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 말부터 근무한 감찰 요원을 앞에 정부도 쓰고 다음 이번 정부도 계속 근무하게 한 것은 전국 문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임명하고 근무하게 안 했겠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신문에 났죠. 이게 옛날에 국정원 IO가 하던 각 부처에 있던 IO 뭐 국민들 각 부처에 국정원 요원이 나가서 그 부처의 업무를 챙겨보는 IO를 대신해서 청와대 특감 반원들이 일을 한 것 같다. 추측서 보도하는데 이게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청와대 국정원 IO가 하던 일을 청와대 직원이 나가서 한다는 것은 이거 정말 더 심각한 문제죠. 사실이라면은 사실 여부를 좀 밝힐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왜 생기느냐면 결국은 내각에 대해서 장관과 차관 그 부처에 또 감찰 기능이 다 있어요. 각 부처마다 정부 일에 보면 다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감사 기능과 장관 차관에 대한 신뢰 그분들의 판단을 존중해 주면 돼요. 1급, 2급 인사를 하는데 정부가 차관 인사를 하는데 장관 이야기를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찰반 이렇게 나온 사람들 이야기를 그렇게 참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내각에 대한 신뢰, 내각을 통해서 국정을 펴야 되는 정상적인 절차를 안 거치기 때문에 자꾸 감찰반이 필요하고 IO가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장훈식 변호사. 네. 이게 지금 뭐 미꾸라지 발언을 비롯해서 청와대가 조금 그 개별적으로 과잉 대응하는 바람에 논란이 좀 커진 부분이니까 그건 좀 대응이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정쟁의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사실 각 정치권에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에 아주 익숙하고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정치 공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동스러운 상황인데 사실 애초에 저는 이 김태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좀 의심스러웠어요. 사실 이건 공익제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발단은 개인 비리에서 시작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논쟁의 장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게 사실은 공수처라든가 국정원 개혁이라든가 이런 개혁 작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작업들을 진행해야 될 민정 라인이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치명상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혁의 동력이 또 상실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점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돼서 어제 해명을 좀 조목조목 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김성태 딸 특혜 채용 부인 국정조사하려면 문준용 씨 의혹도 같이 하라. 문준용 씨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어제 입장이 나왔어요. 이 내용 보겠습니다.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국정조사 요구에 김 어떤 방법도 불사할 수 있다. 단 같이 하자. 이렇게 입장. 어떻게 보면 강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 다루고 있네요. 여기 보면요. 김성태 딸 특혜 채용 의혹 정치적 물타기다 이러면서 비슷한 주장 똑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해명 영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무조건 입사시키는, 뭘 입사를 시키는 거예요. 뭘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딸에 2011년 4월 달에 KT 계약직으로 2년 계약직으로 입사가 됐습니다. 우리 딸에 서울여대 스포츠학과 스포츠 관련 학과에 나왔습니다. 갑작스런 짓을 그러면 그 애가 왜 밤늦게까지 매일 그 비정규 계약 기간에 매일 한 번도 밤 11시 이전에 집에 퇴근한 적이 없습니다. 뭔가 꾸린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기사로 딸아이를 그렇게 몹쓸 애로 만든 것은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변변찮은 앱이었으면 좋습니다. 이 기사대로 정규직 특혜 취업시키지. 왜 그 비정규직으로 2년 가까운 시간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청와대 특감방 지금 현재 민간인 사찰 문제가 터지고 이걸 물타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치졸한 정치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아연실체할 겁니다. 네, 백승주 의원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저 기사를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혹시 김태우 기사가 어느 신문사에 계속 독점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다른 신문사에서도 나오니까 어느 특검 반원이 청와대 특검 반원이 저런 또 뉴스를 줬을까? 이 특검 반원권이 기사 내 보내주기 경쟁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2011년에 있었던 일이고 지난 1년 동안 한국당의 원내대표를 지내고 끝내고 이제 고용 실습과 관련된 국정조사 또 여러 가지 청와대 스캔들과 관련된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렇죠. 저 문제가 불쑥 나오니까 참 오이밭에 가면은 우리 신발끈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여러 가지 좀 정치 공학적인 냄새가 나는 물타기라는 이 주장이 일단 그런 의심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우식 변호사께서는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정치적 물타기 측면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평가해 보면은 김성태 전 대표가 문준용 씨를 거론한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물귀신 작전 이렇게 얼마 평가할 수 전에 있겠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이 비슷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문준용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의혹 제기한 사람들이 형사처벌까지 받는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건하고 이 진행 정도나 경중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른데 어쨌든 김성태 전 대표는 굉장히 정치적 감각이 탁월하신 것 같고 잘 물귀신 작전을 쓰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제가 해명을 보니까 지금 앞에 화면을 봐도 공채 이후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명이 되신 것 같은데 최초의 비정규직으로 들어갔을 당시에 대한 해명은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공채 부분은 근데 그 부분에 조금 더 해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사안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이제 촐촐살인을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이번 주제는요. 국민연금 과연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이 주제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국민연금이 기가 막혀 이렇게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왜 이런 제목인지 이해가 가실 듯도 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이면 10년 가입 국민연금보다 많이 받는다. 자, 월 468만 원 이상 최고 소득자, 국민연금 기준으로 최고 소득자가 10년, 지금부터 10년 동안 가입하면 37만 원 정도 받게 된다는데요. 기초연금은 그냥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이거든요. 여기는 40만 원을 받게 된답니다. 지금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여러 가지 안, 이른바 사지선다안을 내놨는데 그중에 두 번째 안이 향후에 국민연금, 지금 25만 원이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 얘기군요. 여기 있습니다.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파장, 기초연금 25만 원에서 40만 원 검토, 국민연금 10년 들어도 37만 원인데 계속 연금 가입해야 합니까? 가입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한 분씩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은 얼핏 보면 선택적이지만 예. 강제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의가입이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뭐 예외적으로 소수입니다. 직장이나 뭐 다니면 반드시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거 이외에 기초연금이나 노인연금 같은 극빈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그렇죠. 대해서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을 해주는 연금과 같은 게 또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로 맞붙었을 때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노인연금 올려주기 경쟁을 얼마나 치열하게 했습니까? 뒤집어 보면 이거 다 재정에서 돈을 퍼주겠다는 거거든요. 국민연금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 개편안이 나온 첫 번째 이유도 그 고갈되는 시점을 2050 몇 년에서 2060 몇 년으로 좀 늦춰보는 5년 단위로 지금 이걸 다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작업의 연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이미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부채를 늘리는데 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고요. 고갈이 되는 시점까지 가면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이 짐을 다 떠넘긴다 그러지만 전문가들의 얘기를 보면 결국 재정으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정으로 메우는 방안은 가능한 뒤로 늦추는 게 맞다.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다시 돌아오면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마법은 없습니다. 보험료 조금 더 많이 내야 보험금,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용을 아주 잘해서 알겠습니다. 수익을 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기사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가가 그냥 지급을 하는 겁니다. 소득을 이제 보존해 주는 형태인데요. 근데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올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10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최고액이 37만 원이다. 가만히 있어도 40만 원을 주는데 굳이 수십 년 보험료를 낼 이유가 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번지면서 국민연금이 망가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강병원 의원님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기사에서 예를 든 것은요. 뭐 기사 제목 밑에도 써 있습니다만 월 468만 원 이상 최고 소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최고 소득자가 아닌 분들은 더 적게 받게 돼요. 37만 원도 안 됩니다. 그분들은 또. 더 적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좀 저는 우리 결국은 이게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내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 세대가 이제 65세 이상이 돼서 국민연금을 타게 될 때에는 우리는 다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 세대 같은 경우는 그 재정 고갈을 직면하게 되고 미래 세대의 미래는 또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미래 세대와 연대를 위해서라도 지금 현 세대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높여서 책임 미래 세대와 연대할 수 있게끔 할 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백승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폭탄 돌리 그만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은 명확한 방향이 정책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연금이 고갈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 노후에 여러 가지 일정한 수입을 소득 대체 수입을 보장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해법은 국가 재정하고 개인이 내는 돈을 좀 올리는 부분인데 지금 현 정부가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4가지 대안은 현 정책을 유지하는 거예요. 개혁 방향은 현 정책을 유지하는 거하고 현재대로 받고
기초연금을 받도록 하고 또 그 대신에 보험료율 올리는 건 굉장히 안 하려고 그럽니다. 2021년부터 뭐 1%씩 9%인데 지금 10%씩 올리고 선진국 13% 19%까지 내거든요. 이 부분은 폭탄 돌리기 그만하고 연금이 고갈되면 미래 세대에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국가 재정이 재앙이 오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을 조금 올리려고 하면은 국민에게 여러분들 보험료를 좀 더 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당당히 설득해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장윤식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윤 의원님도 잠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강제 가입제이기 때문에 강제 가입된 그 국민연금하고 이 기초연금은 둘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겠죠. 근데 이제 재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임의 가입, 그러니까 가입 의무가 없지만 임의 가입했을 때 이 기초연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약간 임의 가입자가 줄어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연금 재정이 좀 약화될 수 있다,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재정 문제만 해결된다면 복지 정책에서 기본소득이나 기초연금과 같이 국민 재정으로 국민의 어떤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비교 대상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포기는 하긴 하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이어서 야외 활동을 하기에는 부담이 잇따르는 날씨입니다. 남부 지방에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